어린 시절 가정 환경에 의해 많은 것이 결정나기는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이유를 모두 과거의 환경이나 부모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자존감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나무입니다. 하루 온종일 이곳 바다 동네는 안개가 말도 못했습니다. 진짜 하루 온종일 바다가 안개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나름 분위기가 있어서 좋네 라고 혼잣말을 하기는 했는데 내심으로는 내일은 맑아져라 날씨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아주 쓸데없이 분위기 잡고 우울한 표정 보이는 거를 아주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맑고 밝은 게 좋고 가볍고 웃음 나는 일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오늘 읽어볼 책은요. 많은 유명인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고백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거부감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됐다고 해요.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진료 기록에 해가 될까봐 정신과에 가기를 꺼려하죠. 몸이 아플 때에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는 장시간 무시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양브로의 정신세계 크리에이터로도 활동 중인 양재진, 양재웅 저자는 상담받을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대면 정신상담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 책은 유튜브 채널에서 다룬 사연과 심리상담 앱 마인드카페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대인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40가지 주제에 대한 실질적인 처방을 담았습니다. 프롤로그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저마다 고민을 안고 삽니다. 나만 불행한 것 같은 세상이지만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낮은 자존감, 불투명한 미래, 가족과의 불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연인 사이의 상처, 누구든 한 번쯤 겪어본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웠던 사소한 감정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가슴속 응어리가 되죠. 그리고 결국 마음의 병이 되어 세상을 제대로 살아낼 힘을 앗아갑니다. 몸에 난 작은 상처에는 민감히 반응하면서도 마음이 느끼는 고통은 좀처럼 돌보지 않은 탓입니다. 이 책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누구나 겪을 만한 심리 문제에 관해 정신과 전문의의 실질적인 처방을 담았습니다. 자존감, 불안, 미래, 관심에 관한 내면의 문제와 가족, 친구, 직장, 연인 사이의 관계에서 겪는 갈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정신과를 찾아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누군가의 어줍잖은 충고로 더 큰 상처를 받았다면 함께 읽어 내려가길 바랍니다. 마치 나의 이야기처럼 공감되기에 수면 아래에 묻어둔 상처가 다시 불켜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는 분명 다른 눈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상담을 시작합니다. 나의 못난 부분만 계속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고 제 의견을 반박하면 크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가 나를 미워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칭찬에 인색한 부모님과 어린 시절의 왕따 경험이 저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자존감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에 대해 고민합니다. 자존감만 높다면 사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 같다는 기대감에 책을 찾아보거나 강연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이를 끌어올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존감 높이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존감이란 스스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주로 어떤 사람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품게 될까요? 가장 흔하게는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이나 성취, 즉 결과물에 대해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또는 말이나 행동에서 배어나오는 인품을 보고 존경하게 되죠. 일을 아주 꼼꼼하게 처리한다든지, 사람들에게 잘 베푼다든지, 인내심이 많다든지 하는 한두 가지의 모습으로 한 사람 전체를 이미지화합니다. 자신이 보는 특정한 면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타인의 결과물이나 몇몇 이미지가 전달해주는 특정한 장점을 통해 존중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업적과 성취 이면의 것들을 알게 됐을 때, 다양한 단점들을 발견하게 됐을 때에도 계속해서 존경심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까운 가족, 친구들에게 존중감과 존경심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나는 나의 약점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의 약점이나 지부에 집중할수록 스스로를 존중하거나 존경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거리가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과 마찬가지로 나의 단점이나 결점에 집중하지 않고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가까운 사이에서도 약간의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타인과 너무 가까운 정서적 거리를 유지할 경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단점에 집중하게 되고 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또 다른 근거로 삼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과도 어느 정도 정서적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 즉 메타인지를 키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화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늘 부정적이기 쉽습니다. 혹은 타인의 평가에 따라 본인이 가치 있다고 믿거나 쓸모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메타인지는 감정일기와 같이 자신의 구체적인 감정 흐름에 대해 이성적인 관찰을 함으로써 훈련할 수 있습니다. 뇌의 앞쪽 부위인 전두엽은 계획하고 실행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피드백을 재해석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 전두엽을 자극하는 활동을 통해 메타인지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들여다보려 노력하고 외부의 세상과 자신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존중하는 마음을 품을 때 업적이나 성취와 같은 결과물이 아닌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을 결과로서만 하게 될 경우 스스로에 대한 평가 역시 대부분 부정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듯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메타인지를 바탕으로 타인의 평가가 아닌 스스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낼 줄 아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정적인 면에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의 강점이나 재능에 집중해 그것들을 더욱 키우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결과물이 아닌 노력하는 과정에 있는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못난 점을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비교하며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일을 멈추고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나만의 멋진 행동을 내가 알아주는 것만으로 만족해 보세요. 어린 시절 가정 환경에 의해 많은 것이 결정 나기는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이유를 모두 과거의 환경이나 부모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자존감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혀 모르던 타인에게 관심과 호감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중요한 존재도 아니고 안 본다고 해도 그게 상관없는 상대죠. 그러나 한두 번 데이트를 하면서 시간과 추억을 쌓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함께한 시간과 에너지만큼 상대를 더욱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해줄지도 고민하죠. 그럴수록 그 사람의 가치는 내 안에서 더욱 커져갑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대부분 외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올려줄 누군가를 찾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아껴주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만으로 자존감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순간적인 만족을 느낄 뿐 관계가 가까워지며 상대의 단점을 확인하면서부터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원인 혹은 결과와 같은 연장선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는 나를 아껴주는 가까운 누군가를 존중하는 것 또한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나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주고 나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낄수록 나에게 많은 것을 해줄수록 내 안에서 나의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외부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쓸데없는 열등감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괴로워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결국 나를 사랑하기 위해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성취하려 노력하는 것도 분명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만약 아무리 노력해도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그것 또한 내 모습의 일부로 받아들이려는 자기 수용의 자세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 자기 수용적 태도는 놀랍게도 또 다른 방식으로 자존감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불안한 생각에 한번 사로잡히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요. 남편이 1여 년 전에 비행하는 직업을 갖게 된 뒤로 행여 사고라도 날까 너무 불안합니다. 심할 때에는 비행 전날 남편 앞에서 울기도 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다독여주지만 불안한 것은 여전합니다. 벌어지지도 않는 일에 이토록 불안해하는 것, 불안장애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내면에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낯선 곳에 가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마음속에는 불안, 설렘과 같은 많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안 자체를 병리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합리적이지 않고 일상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면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의 위험 요소가 있는 직업을 가진 경우 사고로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상황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똑같이 혹은 더 많이 불안해진다면 특정 공포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직업적인 요소와 상관없는 일상의 대부분에까지 불안이 영향을 끼친다면 범불안장애 또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재앙사고에 대한 강박의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이나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건이나 사고로 다치거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막연한 불안을 느끼는 강박사고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이를 떨치기 위해 외출을 삼가거나 가족과 주변인들의 외출과 여행을 만류하는 강박행동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만약 다른 일에는 크게 불안을 느끼지 못하지만 유독 어떤 상황이나 요소에만 큰 불안을 느끼는 특정 공포증이라면 그와 관련한 트라우마가 있거나 과거에 충격받은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행사고에 과도한 불안을 느끼는 경우는 원 가족 중에 그에 민감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그 학습의 영향으로 비행을 곧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해 불안한 마음이 커진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특정 상황이 아니라 대부분의 상황에 초조함, 긴장감, 안절부절함을 느끼고 쉽게 지치거나 집중하기 어렵다면 범불안장애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환경적으로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과보호를 받았거나 행동을 억제당한 경험이 있을 수 있고 특별한 원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불안에 더해 청결, 정리정돈을 비롯한 정렬, 수집과 저장이라는 다른 주제의 강박이 공존할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때는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해 강박증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적절한 처치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불안해하는 가족을 곁에서 지켜보는 마음은 더욱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가족을 위하는 것은 편안한 마음으로 일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불안이 걷잡을 수 없게 밀려온다면 다음에 3가지 방법에 따라 불안을 낮추는 연습을 해보길 바랍니다. 먼저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깊게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흔한 방법이지만 정작 필요할 때에는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에 몰두돼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이 방법을 기억하고 불안이 심해진다면 최대한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도록 깊게 심호흡을 반복해 보세요. 이는 뇌의 전두엽 중간에 위치한 대상회라는 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상회는 파페츠 회로라고 하는 감정과 기억의 폐회로의 한 축으로서 머릿속에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점점 더 부추기는 회로입니다. 이때 심호흡에 집중하고 명상을 함으로써 대상회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의 현실 가능성을 계산해 봅니다. 모든 일은 스스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생각에 사로잡혀 좋지 않은 상상에 매달리지 말고 생각이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해주세요. 비행사고의 경우라면 확률이 낮다 해도 발생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확률로 발생할 비행사고 때문에 높은 확률로 발생할 안전한 비행에 대한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비행은 무조건 위험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위험한 직업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그 불안을 미룰 만한 다른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상 속에서 걱정과 불안이 시시때때로 커진다면 그때마다 일단 뭐뭐를 하자라고 되뇌며 걱정을 뒤로 미루려는 노력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일단 밥을 먹자, 일단 청소를 하자 등 다른 것들을 하며 걱정할 시간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TV를 보는 것과 같이 수동적인 활동이 아니라 능동적인 활동, 특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계획과 실행, 성취와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운동처럼 전두엽을 자극하는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가족은 내 곁에 와 있을 것입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서 생각이 끊기지 않아요. 평소 혼자 있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상황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각도 덩달아 많아졌어요. 생각이 꼬리를 물다 보면 결국에는 우울해지기까지 합니다. 생각이 많은 성격의 경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상상하며 과한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반추는 우울증의 증상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한 순간부터 그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갖가지 상황을 떠올리며 걱정을 하는 것이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풍부한 상상력으로 이미 결론까지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감당해야 할 크기의 걱정보다 훨씬 더 큰 걱정을 하니 그만큼 심리적으로 더욱 큰 피로감을 느낍니다. 걱정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걱정을 위한 걱정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나에게 도움될 것이 없습니다. 걱정이 시작되면 무작정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에 직면해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과감히 떨쳐버리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생각 자르기 연습입니다. 생각의 바닷속에 빠져 있을 때에는 너무 큰 망망대해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니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는 힘들더라도 나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에 떠다니는 수많은 걱정거리들 중 나에게 실제로 일어난 것들과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리 앞서서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에서부터 생각이 퍼져나가려 할 때 그 순간 생각을 과감히 자르는 것이죠. 단순히 머릿속으로 하기보다는 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았는데 걱정하고 있는 것을 구분해 보세요. 그리고 일어난 일 중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눠보세요. 모든 작업을 마친 뒤에 현재 일어난 일 중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 것,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내려놓고 항복하고 상황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너무 많은 걱정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걱정은 뇌에서 감정과 기억을 주관하는 팥배추 회로가 자극된 결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눈두덩이처럼 불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이성과 논리의 뇌, 실행의 뇌인 전두엽을 자극함으로써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운동, 주변 정리,
필기, 청소 등과 같이 간단한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피드백을 얻으면 전두엽은 자연스럽게 자극됩니다. 이를 통해 팥패치 회로의 활성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인사드릴 때에는 말씀 안 드렸는데 저 오늘 조금 우울했었어요. 그냥 날씨 때문이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저처럼 오늘 조금 우울했던 분들에게 동지로서 한 말씀 드리고 물러갑니다. 괜찮아요. 그런 날도 있죠 뭐. 내일은 다시 맑아질 거랍니다.